그러면 저도 3권, 3, 4권 내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3권부터는 이제 이른바 격동의 80년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봤던 바로 그 뒷얘기가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신군부가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우려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라고 걱정을 하는데 신군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전두환 장군이 만나자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라고 해가지고 그래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도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뭐 전두환이 만나자는데 안 만날 이유가 없지. 그래서 나갔더니 전두환은 안 나오고 그 뭐 밑에 뭐 화평인지 허삼순지 하여간 그 삼허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 측근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협력을 하시라. 전 장군 오늘 일정이 안 돼서 못 왔는데 우리한테 협력을 하면 정치적으로 복권해주고 협력을 안 하면 이제 당신 각오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당신들한테 협력하겠다고 각서까지 써가면서 복권 받을 일이 뭐 있냐 필요 없다라고 이제 박차고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강창일 장군이라고 군 선배죠. 강창일 씨는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전두환하고 계속 대립하는 이제 정치인이 되시는데 이 양반하고 이제 대담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강창일한테 선배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야야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민주화해 민정 이양해 더 이상 군이 정치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군에서는 나보고 집권해달라고 정권 잡아달라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앙심 품고 나중에 강창일을 막 괴롭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대중은 일단은 이 그 서울의 봄이 시작이 되면서 정치 활동이 재개가 됐잖아요. 다시 본격적으로 삼김씨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다가온 선택은 신민당 문제예요. 원래 신민당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영삼이 그 당시에 신민당 당 총재로 있으면서 당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신민당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란이죠. 신민당에 들어가면 신민당 안에서 경선을 하는 거고 신민당에 안 들어가면 제3의 정당을 창당해 갖고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1차로 김영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신민당에 김영삼은 입당하라고 하는데 그 제야 인사들과 함께 입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력이 적으니까 그동안 이제 망명 생활이나 이런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제야 인사들과의 관계가 되게 돈독해졌잖아요. 그 제야 인사들을 우르르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신민당에 입당을 하겠다는 게 김대중의 입장이었고 김영삼이 보기에는 그 친 김대중 세력 잔뜩 데리고 오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제야 인사 하나하나 우리가 입당 심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지금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은 심사하겠다는 게 뭔 소리냐 이래갖고 이제 그걸로 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입당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김이 분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때 대학생들은 열심히 데모를 하죠. 우리 뭐그 서울역 뭐 회군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군부는 오히려 이걸 반겨 몰래 이렇게 데모하라고 부추기면서 이제 이렇게 그 거리가 시끄러워져야 군부가 다시 나올 명분이 생기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제야 인사들이 성명서를 써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난번에 김대중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에도 나온 유명한 에피소드지만 그 성명서에 보니까 군인은 무기를 버리고 병영을 나와라. 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이 딱 보고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 내란 음모로 걸리기 딱 좋은 문구 아니냐? 이거 빼라. 이거 안 빼면 자기는 절대 사인 못한다라고 해서 성명서도 수정하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전두환이 아깝다.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건데 하면서 이제 아쉬워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자, 요 상황에서 어쨌든 김대중이 좀 자제하라고도 많이 호소를 했고 이런 정치권의 자제를 받아들여서 대학생들이 서울역 회군을 하게 됩니다. 이 서울역이 한 10만, 어제도 서울역에서 큰 집회가 있었죠. 서울역이 10만 명 정도의 많은 대학생들이 모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거 자칫하면 군부에 어떤 빌미를 주겠다 싶으니까 당시 지도부가 이른바 눈물의 회군을 하게 됐죠. 그때 아마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심재철 뭐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국회 부의장도 하고 뭐 그랬던 양반.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회군을 하고 나니까 군부가 이제 무리수를 던져가지고 회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까지 비상계엄을 확대하는데 그러면서 최규하 대통령을 유럽 순방 중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을 귀국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을 전격적으로 체포를 하죠. 그게 5월 17일 5.17 사태예요. 5.17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광주 5.18 얘기할 때 많이들 잊어먹지만 최초의 그 시위 명분은 김대중 석방하라는 거였어요. 왜 광주에서 그렇게 큰 시위가 일어났겠어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체포되니까 광주 지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어떤 정서적 유대관계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 석방하라. 이게 최초의 구호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게 그 시민들한테 총을 쏠 수가 있냐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시민군과의 교전이 일어나고 뭐 나중에 이제 도청을 진압하고 뭐 우리가 이제 소년이 운동에서 봤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광주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김대중은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5월 17일에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정보가 차단돼 있었고 그때 이제 아들인 김홍일 씨나 그다음에 이제 김옥두 뭐 이런 측근들이 다 같이 잡혀 들어가서 옆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거야. 실제로 아들이 김홍일 씨는 그때 그 고문 후유증으로 나중에 파킨슨 병에 와가지고 굉장히 그 사실은 하반신 마비가 되다시피 해서 거의 뭐 휠체어 타고 다니고 정치하면서도 국회의원일 때도 거의 휠체어 타고 다녔고 평생 어떤 장애인으로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있다가 곧 돌아가셨죠.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백이 나오냐면 정동영 아닙니다. 정동영은 MBC 기자고 정동연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어요. 당시 광주에 뭐 전남대생인지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이 동교동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 면담하려고 왔다가 그 너무 일정이 바빠서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간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정동련이 거기 그 성명 이렇게 방명록에 정동련이라고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김대중이 이 광주에서 올라온 대학생 정동련한테 정치 자금을 줘고 뭐 500만 원인가 하여간 정치 자금을 줘가지고 그 정치 자금으로 대학생 시위를 부추겼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 거야, 신군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내란 음모였다. 라고 이제 내란,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백을 고문에 못 이겨서 정동련이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란 음모를 조장한 것만으로, 선동한 것만으로는 사형이 안 나와요. 이거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형을 때려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반국가 단체 수괴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국가 단체 수괴가 뭐냐면 김대중이 일본과 미국에서 망명할 때 활동했던 한민통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뭐 한국 뭐 민주통일 뭐 이런 거겠죠. 한민통이라는 조직의 그 의장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뒤집어 씌워서. 근데 사실 김대중은 그때 이제 망명 중에 일본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한민통 의장을 맡아달라고 할 때 자기 이거 못 맡는다. 내가 지금 일본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가 이걸 맡느냐라면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한민통 회의에서 그 이른바 뭐 조총련계에서 약간 급진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김대중은 딱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망명 정부를 수립하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아니 대한민국이 멀쩡했는데 무슨 망명 정부냐. 나는 대한민국은 절대 지지한다. 다만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반대하는 거지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난 용공 세력과 함께할 생각 절대 없다. 라면서 그때마다 선을 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통을 반국가 단체로 몰아서 한민통의 의장이었던 김대중은 반국가 단체 수계이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된다. 이 논리로 몰고 갑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이에요. 어쨌든 결혼 입장을 표방해 놨지만 고문을 워낙 하니까 그 측근들하고 뭐 이렇게 그 정동영 같은 대학생들 엄청 고문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고문에 의해서 자백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법정에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김대중이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한 뭐 1시간 48분간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강의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나 민주주의 이론을 쫙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내가 바란 거는 반란이나 내란이 아니고 나는 총한방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다. 김대중은 사실 젊었을 때 부대를 안 가셨거든요. 6.25 때. 그때 이제 군대 갈 나이를 넘겨갖고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총 한 방 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바라는 건 오직 선거였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비록 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당해서 죽더라도 정치 보복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나의 보복도 하지 마라라고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하나의 철학으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김대중이 사형이 확정이 되니까 전 세계에서 엄청난 구명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김대중은 그냥 국내 정치인이 아니고 이미 납치 사건 때 한 번 전 세계적인 셀럽이 됐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다양한 민주주의 지도자들과 인맥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대중이 사형 선고 받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도 당시 총리가 구명운동을 하고 미국의 카터 대통령 그리고 뭐 독일의 바이치체커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유명한 셀럽들이 다 김대중 구명운동을 벌이고 일본과 미국에서 엄청난 압력이 들어옵니다. 너 김대중 사형시키면 전두환 정권 승인 안 하겠다. 차관도 제공 안 하겠다. 왜냐면 79년 말에 그때 한국 경제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도 사실은 그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 미국이 다 안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도 이거 죽여야 되는데 이게 죽이자니 그 후과가 너무 두려운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사형을 못 시키고 몇 달 있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합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심리적 스트레스는 엄청 크죠. 그리고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신학에 되게 천착하게 돼요. 천주교 신자로서 신학책을 엄청 들여와가지고 왜냐면 사형당했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좀 있으면 죽잖아요. 그 죽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이후에 과연 내세가 있느냐? 신이라는 건 존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엄청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에 관한 거 그리고 가족들과의 어떤 마지막 남은 건 가족이니까 가족들과 편지 주고받으면서 그 엄청난 신학적 토론이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막 적고 그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 유명한 조그만 봉합엽서에 못으로 꾹꾹 눌러 적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얘기가 나오고 이때 사실은 김대중의 세계적 명성이 한 번 더 펌프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 세 번에 걸쳐 갖고 전 세계적인 어떤 셀럽이 되는데 첫 번째가 납치 때고 두 번째가 이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구명 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좀 이따 나오죠. 하여간 그러면서 또다시 김대중이 국내 정치인이 아니라 세계적 셀럽으로서의 명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결국 나중에 노벨 평화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압박 때문에 결국 전두환은 더 이상 김대중을 죽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본인은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김대중은 망명을 보내죠, 미국으로. 그래서 신병 치료를 목적으로 망명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김대중이 나 망명을 내가 왜 가느냐라면서 거부하려다가 그때 이제 이호여서가 강력하게 설득을 하고 당시 주치의가 이 고관절 그때 그 이렇게 자동차 사고 때문에 생긴 고관절 후유증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대로 제때 치료 못 받으면 당신 평생 불구된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된다 이거지. 아예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는 안진뱅이가 된다라고 하니까 김대중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에 동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나가게 되고 원래는 이제 더 이상 그 전두환 정권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했는데 아니 각서 쓰면 안 가겠다고 하다가 이거 안 쓰면 뭐 어쩔 거냐라면서 이 여사가 하도 설득을 하니까 써놓고 가고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그거 발표해 버리고 망신을 주지만 미국 가서 보란 듯이 다시 민주화운동 시작을 하죠. 미국 갔는데 어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전두환과 한 박씩 주고받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는 김대중은 미국에 있고 한 2, 3년 정도 전두환 정권이 이어지다가 국내에서는 이제 김영삼도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도 이제 성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단식에 들어갑니다. 한 20일 넘게 단식을 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제 단식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니까 김대중도 김영삼이 드디어 민주화운동 제대로 하는구나라면서 김영삼에 대한 해외에서 지지를 하면서 그때 이제 한때 관계가 틀어졌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관계가 이제 복구가 되죠.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서 김대중은 그 가발업자였던 박지원을 만나게 되죠. 박지원은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계신 그분입니다. 자칭 정치 구단이라고 주장하는 그 박지원을 이때 미국에서 만나서 박지원은 사업가였는데 김대중의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려서 큰절을 하면서 뭐 선생님 제가 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지원이 그때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생계나 이런 걸 챙겨주면서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 비서실장도 하고 문화부 장관도 하고 지금까지도 아주 이렇게 김대중의 핵심 측근으로 정치 구단 이걸 이어받아서 활동을 잘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3권의 마지막은 김대중의 귀국이죠. 이게 이제 김대중이 세 번째 명성이 생기는 계기인데 이때 김대중과 망명상을 같이 했던 필리핀의 그 베니그뇨 아키노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이 아키노도 필리핀에서 김대중처럼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마르코스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가지고 망명가 있던 사람인데 이게 뭐 계속 망명만 있으면 민주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키노가 먼저 귀국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당신 이거 마르코스 정권인데 이거 이놈들도 독재 정권인데 잘못하면 당신 죽는다 라면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더라도 고국에 돌아가서 죽겠다 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그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 경찰들한테 이렇게 그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는 와중에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서 머리를 맞춰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바로 암살돼 버린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을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도 똑같잖아요, 상황이. 근데 김대중도 이때 2.12 총선을 앞두고 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 미국에 있으면 잊혀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입장에서도 지금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다소 위험하더라도 총선에 뭔가 기여를 해야지. 그래야 이제 본인이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지. 안전하게 미국에서만 있는다고 국민들이 기억을 하겠느냐. 그래서 돌아가겠다는 승부수를 던지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 돌아가면 아키노처럼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기 있게 귀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미국의 유명한 셀럽들, 뭐 대학 교수, 뭐 하원 의원 정치인, 거기다 뭐 유명한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한 2, 30명이 같이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스크럼을 짜서 김대중 암살하려고 할 때 자기들이 인간 방패가 돼주겠다고 같이 우르르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귀국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암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면 아키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도 되게 부담스러웠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군사 정권은 필리핀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5.18도 일으키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그 내부에서의 어떤 견제의 목소리도 있었고 그래서 암살은 하지 않고 붙잡아서 동교동 집으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제 왜냐면 그 귀국 환영하는 인파가 쫙 공항에 있었으니까 별도로 빼돌려 갖고 버스로 해서 그냥 바로 동교동에 데려다 놓는 걸로 이제 3권이 끝나게 되는데 이 당시 아마 이게 외신에서 이걸 스토미 뭐 리턴 이렇게 아주 그 폭풍의 귀국이라고 해서 이게 엄청 세계적인 사건이었어요. 과연 김대중이 암살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면 아키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항에서 혹시 총 맞아서 죽는 거 아니냐? 그럼 이때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해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 엄청나게 이 사건을 주목했고 이때 또 한 번 김대중이 세계적인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은 이렇게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 납치 때, 내란음모 사건 때, 그리고 이 귀국 사건 요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진 명사로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게 이런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엔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이제 정상회담 이후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걸 보면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은 참 특별한 정치인이에요. 왜냐면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이재명 대표 지금 뭐 국내에서는 대통령 되기 직전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해외에서 모르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있는 걸 누가 알아 해외에서. 우리는 알지. 근데 김대중은 야당 정치인 시절에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셀럽이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되게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만큼 엄청난 고난이죠. 이런 고난을 굳이 겪으면서 그런 명성을 얻겠냐고 물어보면 누가 일부러 이런 삶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된 건 아니, 그 원해서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한국의 김대중을 넘어서서 세계의 김대중으로 그래서 뭐 넬슨 만델라라든가 뭐 바칠라프 하벨이라든가 뭐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주화 운동가 중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가로 왜냐면 이때는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고 민주화 운동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어떤 셀럽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4권으로 넘어오면 이제 전두환의 반격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양김이 이렇게 가지고 민주화를 압박해 들어오니까 전두환이 이때 그 유명한 의리의 돌쇠라고 하는 장세동 원래 경호실장이었는데 장세동을 이제 안기부장에 임명하게 되죠. 장세동은 이제 전 김박정희 정권으로 생각하면 차지철 같은 사람이죠. 그 전두환에게 절대 충성하고 장세동은 아직도 살아있죠. 아마 전두환은 죽었는데 장세동 씨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안기부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김을 분열시키는 공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김영삼이 단식을 하면서 양김 관계가 회복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양김이 회복되면 전두환 정권을 골치 아프니까 계속 분열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양김은 이제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2.12 총선을 앞두고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개헌 운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1,000만 개헌인 서명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명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전두환식의 어떤 체육관 선거, 통일주의 국민회의에서 하는 체육관 선거는 더 이상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이제 직선제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그러면 국회에서 왜냐면 그때 국회는 민정당이 야당이 더 많은 여당이 많으니까 국회에서 합의해 오면 개헌할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5.3 인천 사태라고 해서 이게 여기에 이제 양김 외에 제야 세력이 또 있는 거예요. 제야 세력이 항상 그러니까 김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두환 군부 정권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야 세력을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제야와 대학생 세력이 항상 급진적이고 과격한 입장으로 한 발짝 앞서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5.3 인천 사태에서 굉장히 과격한 투쟁을 하다가 폭력 진압을 당하면서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군부 강경파가 이놈들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강력하게 진압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권인숙 씨가 잡혀가서 성고문 당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걸 또 당시 보수 언론과 정권에서는 성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했다라면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성고문 안 당했는데 당했다는 식으로 거짓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또 이게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라면서 이제 이 성고문 사건이 굉장히 큰 이렇게 이슈가 됐어요. 이 권인숙 씨가 이번에 국회의원 됐죠. 이번에 됐나? 지난번에 됐나? 그러니까 이번에 비례대표인가로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전두환 정권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비상계엄 선포하자. 그 11월 며칠에 맞춰갖고 비상계엄이라는 건 5.17 사태처럼 또다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민주 국회 해산해 버리고 다시 그냥 군사독 완전 군사독재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군부에서 세우게 되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루머를 듣고 아 이거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자칫하면 또다시 5.18 같은 사태가 일어나. 왜냐면 또 비상기업 선포하면 대학생들 우르르 거리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상계엄 중이니까 군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군을 동원해서 또 진압하면 5.18 같은 사태가 이제 서울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김대중이 승부수를 던진 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 만약에 그 직선제를 수용해주면 그러면 직선제가 되더라도 나는 대선에 안 나가겠다. 왜냐면 나 때문에 뭐 불안해하는 거니까 내가 안 나가면 되지 않느냐. 라면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불출마 선언이 알다시피 그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그 불가피하게 한 건데 이게 나중에 대선 그 출마를 했잖아요. 결국 대선 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은 거짓말쟁이다. 이른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이때 생기게 됩니다. 요거하고 정계 복귀한 거고 그 두 개 때문에 거짓말쟁이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장세동이 또 안기부가 움직여가지고 그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직선제를 하긴 하되 대통령 직선제는 너무 위험하니 내각제 개헌 정도로 타협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의 어떤 얼굴 마담으로 신민당을 이끌고 있던 이민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민우 총재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민우 총재가 그러면 개헌을 한다면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민우 구상을 발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각제를 하면 김대중, 김영삼은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인데 내각제를 하면 내각제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 뒤에서 전두환이 총리가 되겠다는 거지. 전두환이 총리가 되거나 혹은 노태우를 총리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조종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본은 그런 식으로 내각제에서 얼굴 마담으로 총리 내세워 놓고 뭐 다케다 뭐 가코이처럼 뒤에서 실세가 조종하는 그런 정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각제 하려고 하니까 양김은 절대 안 된다라면서 이민우에 반대해서 탈당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신민당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신민당을 없애고 다시 민주당을 만드는 거야. 그 민주당의 이름을 통일민주당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은 그때 정치적으로 아직 복권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김영삼이 통일민주당의 총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김대중과 김영삼의 관계가 약간 삐끗하게 되는데 김영삼이 당내에서 이제 기득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상황에서 더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니까 전두환은 4.13 호원 조치로 이제 대응을 합니다. 호원 조치라는 건 헌법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당시에 간선제로 뽑게 돼 있는 그 통일조체 국민의 그 체육관 선거로 뽑게 돼 있는 그 헌법을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4.13 호원 조치가 일어나니까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죠. 대중들은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야당은 통일민주당이라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서 전두환 정권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때 안기부 장세동이 또 나타나서 정치 공작을 하죠. 여기서 유명한 용파리 사건이 일어납니다. 용파리 사건. 뭐냐면 그 전당대회장을 습격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1950년대 정치 깡패들 있잖아요. 김두한이니 뭐 낙화유순이 뭐 이런 사람들처럼 정치 깡패를 동원해 갖고 야당 전당대회장을 습격하는 그 유명한 용파리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지. 군사 정권이 경찰이나 군을 동원해서는 참아할 수 없으니까 그 용파리라고 하는 막 호남에서 올라왔나 어쨌든 그 유명한 정치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통일민주당의 창당 대회장을 습격해서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용파리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뭐 어쨌든 그랬든 말든 시민들은 이제 그 4.13 호원 조치에 분노해가지고 계속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 6월 항쟁으로 가는 과정은 우리가 1987이라는 영화에서 또 영화에서 잘 그려놨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보니까 한국 민주화의 어떤 역사를 잘 볼 수 있는 게 그 김대중의 킹메이커라고 하는 김대중이 국회의원 되는 목포 선거를 다룬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1998 서울의 봄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1987 영화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보시면 한국 민주화의 어떤 굵직한 사건들을 이렇게 흐름을 딱 일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박종철 치사 사건이 먼저 물고문으로 일어나고 이때 그 유명한 탁하고 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박처원의 그 기자회견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들불처럼 분노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노태우를 이제 대선 후보로 지명을 먼저 하죠. 그래서 원래 노태우를 체육관 선거에서 그냥 선출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이한열 열사가 사망하는 그 이렇게 최루탄에 직격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엄청난 데모가 서울 시내에서 일어나니까 전두환 정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도 계엄령 선포해 갖고 군을 동원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군 동원 시도에 대해서 두 방향에서 반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반대하는 거죠. 당신들 군 동원하면 미국에서 지지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게 레이건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공화당 레이건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서울 시내에서 군 동원하는 건 안 돼. 요게 나왔고 두 번째는 이 소장 장교들 그러니까 일선 지휘관들이 왜냐면 일선 지휘관들도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자기들도 이게 한국 군인들은 아마 저는 이게 징병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얀마처럼 모병제 군대였으면 직업 군인들로만 구성된 군대였으면 그게 하나의 정치 계급이 돼가지고 민중들을 막 학살해 버립니다. 왜 자기들 이익을 뺏으려고 하니까. 근데 한국은 징병제 하에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군대를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징병제 하에 그 사병들을 데리고 있는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을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5.18도 따지고 보면 공수부대, 이게 직업 군인들이 가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게 시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군대를 동원해갖고 민간인을 학살한다는 게 군인들로서도 엄청나게 부담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또 군동원하면은 그 군 일각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정보가 그 안기부로부터 또 들어옵니다. 전두환한테.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되는 거지. 자칫하다 군 동원하다가 내정권이 날아가겠다. 라는 이제 두려움을 겪게 되고 또 하나 고려한 점은 88 올림픽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87년 이후에 바로 88년에 올림픽이 잡혀 있는데 올림픽 앞두고 군 동원해갖고 국민 학살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두환 정권도 올림픽 유치했다는 거. 올림픽은 사실은 박정희 정권 말에 유치했지만 전두환 정권이 그거 갖고 7년 동안 엄청나게 세일즈를 했거든. 그리고 86년 아시안 게임도 올림픽에 대한 어떤 전초 단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전두환 정권의 성공을 상징하는 게 이 올림픽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무사히 치러야 되는데 이 올림픽 1년 앞두고 여기서 군 동원해갖고 국민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할 수는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군 동원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공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오케이 좋다. 어쩔 수 없다. 직선제 하자. 직선제를 하되 양김을 분열시켜서 선거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정하은 작가는 전두환의 아주 독특한 어떤 간편한 어떤 낙관주의라는 거야. 전두환은 되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다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노태우는 반대를 했는데 아니 당신은 간선제로 쉽게 대놓고 나보고 직선제라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노태우는 반대했는데 전두환이 강요를 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우리 더 이상 정권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노태우한테 6.29 선언을 발표하게 하는 거죠. 그 노태우는 이제 속으로는 이제 똥씹은 표정이었지만 상황이 그러하니 또 전두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6.29 선언을 발표했고 요 6.29 선언에 하나의 함정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직선제를 건의하겠다는 것과 함께 김대중의 사면 복권도 건의하겠다. 요게 함정이었던 거야. 근데 그게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 또 광주에서도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들 환영하면서 박수 쳤지만 사실은 김대중을 사면 복권해 놓으면 반드시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 나올 거고 김영삼과 싸울 거고 그래서 양김이 분열할 거라는 그런 계산이 이미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요 함정에 그대로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끼를 딱 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정치 인생에서 최대의 패착이에요. 이건 나중에 자서전에서도 이렇게 되게 후회하는 부분인데 나라도 양보했어야 됐다라고 나중에 얘기하시지만 요때 김대중은 그냥 대통령 눈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연설만 했다면 막 100만 명씩 막 거리에 모여갖고 뭐 여의도 집회, 광주 집회 이런 거 했을 때 진짜 지평선 끝까지 시민들이 모여갖고 김대중을 연호하니까 내가 안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김대중 그 계에서 내세 동교동계에서 내세운 논리가 이른바 사자 필승론이라고 해서 김대중 그 노태우 나오죠. 김영삼 나오죠. 김대중 나오죠. 김종필 나오죠. 1로 3김이 다 대선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경상도 후보는 두 명이잖아. 노태우하고 김영삼이 나오니까 경상도 표는 반으로 갈라지고 충청도는 김종필이 먹는다 쳐도 호남이 단결해서 김대중 찍고 수도권에서 3분의 1만 오거든. 아니 3분의 1 못 얻겠어요? 그러면 표 계산해 보면 김대중이 이긴다. 이런 표 계산이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이때는 여론조사라는 걸 못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전국 여론조사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 속으로 이렇게 뇌피셜을 돌린 거지. 뇌피셜을 돌려갖고 인구수랑 대충 이렇게 하면 김대중이 4명 다 넣으면 이긴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순서상 김대중은 이 정계 복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김영삼은 어쨌든 이 신민당의 통일민주당의 총재고 그리고 뭐 김대중은 대선 불출마 선언도 했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김대중이 나오면 안 되는 판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때 요 공작에 딱 이렇게 함정을 딱 미끼를 물어가지고 대선 출마를 해버리면서 양김이 단일화 노력을 했는데 물론 김영삼도 너무 이렇게 오만하게 그 단일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지. 그 자기 기득권만 주장하면서 통일민주당 너 들어와라. 들어와서 당내에서 경선해라라고만 했고 근데 당내에서 들어오려면은 김대중이 그래도 불리하지 않게끔 김대중 세력이 많이 같이 들어와서 경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그런 거는 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하죠. 김대중 입장 그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평민당을 창당하게 되고 평민당을 통해서 통일민주당과 평민당이 두 개로 갈라져서 대선을 치르게 되고 그 대선에서 선거 며칠 전에 또 칼기 폭파 사건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칼기 폭파 사건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이게 진짜 북한이 일으킨 건지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전두환이 이렇게 전두환이 이렇게 해 하니까 바로 빵 하고 터지는 식으로 묘사가 돼. 만화에서도 그렇게 묘사되고 옛날에 코리아 게이트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럼 할 수 없지라고 전두환이 딱 결심하니까 갑자기 빵 하고 칼기가 터지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신군부에서 그러니까 군사 정권은 전두환 정권에서 무슨 자작극으로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많이 묘사들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됐어. 이게 기가 막히게 딱 87년 대선을 앞두고 그 북한에 의해서 칼기 폭파 사건이 빵 일어나면서 김현이라고 하는 다시 마유미로 알려진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 들어오죠. 그러면서 엄청난 뭐 몇백 명이 죽잖아요. 그 비행기 탄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공안 정국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게 국안이 명관이다. 이럴 때는 안보가 우선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노태우한테 표가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경상도 표가 이분하게 딱 반으로 갈라지면은 사적 필승론이 맞는데 경상도 표가 노태우한테 확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이 좀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1등은 노태우 한 38% 정도 얻었죠. 그리고 2등이 김영삼, 3등이 김대중, 그리고 4등이 김종필.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 결과 어이없게 노태우가 당선되는 민주화위에 치러진 대선에서 군인 후보 출신이 당선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런 상황에서 김대중은 진짜 정치 생명 최대의 위기에 몰린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민주화 실패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다 김대중한테 쏠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거의 김대중은 정계 은퇴를 강요당하는 상황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반전이 일어난 게 이 87년 대선이 12월에 치러지고 88년 총선이 4월인가 그 다음해 초에 한 몇 달 뒤에 바로 총선이 치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입장에서는 총선 결과까지 봐야 되지 않냐라면서 버틸 수가 있었던 거고 총선을 치렀는데 이 총선에서 기가 막히게도 평민당 돌풍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황색 돌풍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평민당의 상징 색깔이 노란색이었고 황색 돌풍이라면서 김대중이 제1야당 총재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2등했던 김영삼은 오히려 50석 이하로 떨어지면서 제3 정당이 되고 야당으로선 제2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의 전국 주도권이 확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대중이 정계 은퇴에 압박이 몰렸다가 제1야당 총재가 되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서 겨우 위기를 이제 모면하면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니까 노태우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 그리고 노태우가 이때 지금 87년 대선 때 뭘 얘기했냐면 너무 이렇게 쫄리니까 중간평가 공약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2년 반 정도 임기 지나고 나면 국민들한테 직접 투표로 중간평가를 묻겠다. 중간평가 결과에서 실패하면 사임하겠다라고까지 그 공약을 해버린 거야. 너무 불안하니까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평가 공약도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잘 걸렸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오케이 좋다. 그러면 전두환을 백담사에 보내겠다. 원래는 이제 전두환을 구속하라고 난리를 치니까 전직 대통령 구속하면 아무래도 좀 그래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전두환이 지금 남아있던 정치 자금 원래 한 1,500억 정도를 이미 줬는데 사실은 전두환은 그거보다 더 있긴 더 있었죠. 근데 어쨌든 노태우한테 대선 자금으로 이미 1,000억 원 이상을 줬고 그 남은 정치 자금 다 털탈 털어갖고 국고에 헌납하고 그리고 백담사 가라. 라는 걸로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백담사를 보내고 전두환이 아니 90억밖에 안 남았는데 150억을 어떻게 내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럼 전두환이 89억 내고 1억은 남겨주고 생활비로 그리고 나머지 그 노태우 쪽에서 그 1,000억 원 정도 정치자금 받은 거 있으니까 한 50억 보태갖고 150억 만들어서 국가에 헌납하는 걸로 하고 백담사 보내는 걸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중간평가 논란에 대해서 제2야당이었던 김영삼은 중간평가 해야 된다. 신임 투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김대중은 이미 이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죠. 중간평가를 반대하는 대신 뭘 얻어내냐면 지방자치제 실시 같은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50 청문회를 얻어내는 거야. 왜냐하면 중간평가를 압박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면 할 수는 있는데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권이 처음에 북방 외교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태우의 인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평가를 했다가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주도권을 완전 뺏기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겨도 노태우 정부가 순순히 정권을 내놓겠느냐. 그러면 제2의 군부 쿠데타가 또 일어난다. 왜냐면 군부 강경파들은 아니 선거까지 해가지고 정권을 지켰는데 어이없이 뺏긴다는 게 말이 돼. 그때만 해도 군사 정권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부 세력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평가 지면 김대중 대통령이 되게 생겼는데 그거 안 되지. 그러면 또 쿠데타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면 또 다시 5.18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거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좋아서 그냥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칫하면 군부 쿠데타 또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반대를 했고 결국엔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김대중이 요구하는 몇 가지 개혁 사항들을 이끌어내고 대신 이제 이렇게 중간 평가는 안 해도 되게끔 합의를 해준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태우는
다시 요때 노태우가 요 정도 상황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노태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야당한테 김대중한테 자꾸 끌려다니면서 정치를 하는 게 싫었던 거지. 아마 제가 알기로 이때 김종인 자서전을 보면 김종인은 그냥 이렇게 일로 삼김 처대로 가자. 여서여대로 가도 전국 충분히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노태우는 무슨 생각인지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당합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 중에 일부를 끌어들여서 여소야대를 여대 야소로 뒤집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김대중한테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정당하고 평민당이 합당을 해서 당신이 들어와서 여당을 하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김대중이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야당을 하고 국민이 뽑아줬는데 내가 어떻게 여당을 하느냐라면서 거절을 했고 그러니까 김영삼한테 박철원을 보내갖고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서 김종필은 뭐 원래 어차피 여당이었던 사람이니까 뭐 콜하고 바로 들어가게 되고 김영삼하고도 협상을 해서 김영삼이 들어와야 사실 성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영삼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 김대중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 자기는 완전 쩔이 돼가지고 다음 대선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김대중한테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왜냐면 김대중이 제1야당의 총재고 상황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김대중이 나보다 먼저 대통령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김영삼이 이때 이제 이른바 구국의 결단을 하게 되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굴로 들어간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삼당 합당에 합의를 해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민정당이 이제 원래 소수 여당이었다가 210석이 넘는 지금 야당도 192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보다 훨씬 더 많은 220 몇 석인가가 되는 초고 거대 여당. 그러니까 평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여당이 돼버리는 이른바 3당 합당이 일어나게 되고 요 3당 합당 때 이거에 반대하면서 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뛰쳐나온 게 노무현이었던 거죠. 요 때부터 이제 노무현이 살짝 나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50 청문회 때도 한번 스타가 되고 이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이제 아주 스타 정치인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대 야소가 여소야대가 여대 야소로 뒤집히는 그런 전국의 반전이 일어나게 됐고 요때 평민당 의원이었던 서경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경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원래 농민운동가 출신이래.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통일운동에 아주 진심인 사람이라 몰래 미리북을 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 거야.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알려지면서 김대중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사람 빨리 자수시키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게 공안 사건으로 터지게 되면서 김대중이 체포돼가지고 경찰에 끌려가서 철야 교사를 받고 풀려나는 그런 사건까지 있게 되고 그러면서 김대중이 또 이제 이렇게 빨갱이 이렇게 이미지가 뒤씌워지면서 공격을 당하고 요 과정에서 김대중은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걸 뒤집기 위해서 한 게 단식을 하게 돼요. 김영삼이 아까 단식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김대중도 단식을 들어가면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 와가지고 이때 여당 대표가 돼서 와서 아유 뭐 후광 뭐 거산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방자치제 실시 알았어 들어줄게 단식 풀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지방자치제가 이때 도입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이니 군수니 도지사니 이런 거 그냥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래서 고건씨 같은 경우에는 38세에 전북 도지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행정고시 붙은 공무원이 38살에 도지사가 되고 그랬어요. 박정희가 임명해가지고. 임명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처음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서 95년부터 지방자치제 전국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김대중도 이게 사람 좋아서 지방자치제 한 게 아니에요. 다 전략적인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군사정권에 의한 관건 선거가 되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놔야 공무원들이 그 지자체장 눈치 보느라고 관건 선거를 안 한다. 그래야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방자치제 안 하고 어떻게 관권 선거를 없애느냐. 관권 선거를 안 없애고 어떻게 민주화를 하느냐. 그래서 선거로 정권 교체를 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제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게 김대중은 다 하나 정치적 포석을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이런 걸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민주화가 가능한 틀을 만들었고 결국 92년이 다가오니까 노태우 정부 임기가 끝나고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이때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자당의 후보가 된 김영삼과 그 평민당의 대선 후보인 김대중이 이제 마지막 역사적 이제 양자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김영삼과 김대중이 직접 부딪히는 건 이때가 마지막 선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김대중은 이때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제2야 세력을과 제휴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 간 데마다 100만 명씩만 모여. 그러니까 김대중은 야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자아도취였던 거고 실제로는 인구수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인구가 경상도가 훨씬 더 많은데 호남이 포위된 구도에서 어떻게 정권을 잡습니까? 거기에 충청도까지 여당으로 돌아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초원 복국집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빵 하고 터지게 되고 이걸 국민당에서 이렇게 요즘 명태균 이렇게 녹취 폭로하듯이 이 초원 복국집 녹취를 폭로를 한 거예요. 이 녹취에 보면 그 유명한 김기춘 그 박근혜 정부 비서실장이던 김기춘이 나와가지고
아, 우리 지금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하면서 지역 감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대 이러면서 이제 지역 감정 일으켜야 된다. 우리 만약에 이 김대중한테 지면 이 부산 사람들 영도다리에 다 빠져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고 획책하는 기관장 회의가 녹취가 돼가지고 이게 국민당에서 정주영의 국민당에서 빵하고 터뜨리니까 처음에는 야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야당이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이 사람들의 민심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이 복국집 사건이 터지니까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역풍이 불어갖고 영남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 진짜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는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 논리가 그대로 전파가 돼서 이게 일종의 샤이 김영삼인 거지. 샤이 김영삼. 김영삼을 이것 때문에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투표장 가서 다 김영삼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200만 표 차이로 그 엄청난 표, 딱 인구수예요. 호남과 영남을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영남, 충청 합친 인구수 딱 그 차이만큼 투표가 딱 나와서 200만 표 차이로 김대중이 지게 되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저는 이제 옛날에 경남 지역에 선거운동 취재하러 갔다가 초원복국집이 실제로 봤거든요. 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초원복국집 거기서 장사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패배를 인정하기 사실 국회의원직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국회의원 할 수 있었는데 김대중은 또 동물적인 정치 감각이 있으니까 여기서 구차하게 국회의원 더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날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정계 은퇴를 합니다.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정치를 떠나겠다라고 하고 영국이 케임브리지로 공부하러 유학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엄청나게 모든 언론들이 다 거인의 퇴장이다 어쩌다 하면서 김대중을 찬양하는 잘가 다시는 오지 마 이러고 이제 김대중을 찬양하는 이제 고별 기사를 막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케임브리지가 이게 굉장히 아주 그 모델이 그 정계 은퇴 모델 이제 케이스가 되는 건데 그 영국으로 딱 멋있게 떠나면서 케임브리지에 이제 그 있게 되는 내용이 쭉 나오죠. 6개월 그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딱 6개월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굉장히 오래 한 3년 있었던 걸로 오해하는데 워낙 언론에 많이 소개돼서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딱 6개월 있으면서 거기에 앤서니 기든스라든가 스티븐 호킹 박사라든가 그런 케임브리지에 있던 유명한 교수들하고 교류를 하죠. 요때 학술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김대중은 원래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책 읽는 감옥에서도 엄청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공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까지 여러 번 하고 영국에 가니까 그 또 그 세계적인 석학들과 교류하는 수준이 또 이렇게 다 남다른 거지. 그래서 이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이렇게 맹자의 어떤 역성혁명 사상이라든가 뭐 동학이라든가 뭐 신라의 화백회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의 뿌리가 있었다. 민주주의라는 건 서양에서 제도화에 성공했을 뿐이지 우리나라에도 동양에도 민주주의적 전통이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론을 정립하게 되고 본인의 독특한 민주주의론이죠. 동양 민주주의 맹화론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서독에 가가지고 베를린 장벽도 둘러보고 서독 정치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흡수 통일은 절대 안 된다. 흡수 통일 이때만 해도 통일 직후라 서독이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이 통일 이후에 후유증이 엄청 클 때였거든.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극복을 했고 동독 출신이 뭐 메르켈 총리도 16년이나 하고 뭐 그랬지만 그 당시만 해도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서독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흡수 통일은 절대 안 되고 단계적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3단계 통일론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가 남은 인생을 통일에 기여하는 학자로 연구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아까 말한 그 영국이 요즘 실업률이 높은데 나 같은 실업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영국의 실업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귀국한다라고 이제 뻥을 치고 유머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국내로 6개월 만에 원래 1년 목표로 가는데 이게 몸이 근질근질한 거지. 1년이나 영국에 있게 돼서 6개월 정도면 공부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사실 이때부터 어느 정도 정계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리고 귀국해서 아태재단을 만듭니다.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통일을 위한 학술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통일 공부하는 아태재단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방학 때마다 대학생들 모아서 교육하고 저도 이때 아태재단 아카데미를 들어가서 나중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걸 하면서 나중에 2학년 때 김대중 선거운동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 김대중 조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김대중 선거운동 조직을 이때부터 만든 거야. 이 아태평화재단 아카데미를 마지막에는 꼭 김대중이 직접 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서 김대중 선거운동 조직을 이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지금 노무현 재단처럼 이 아태재단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그 문재인 그 캠프를 만들어 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태재단이 사실상 원외 김대중 캠프였던 거고 저도 이때 처음으로 김대중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격화가 되면서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일으켜서 이제 위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이 발끈하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그 이런 식이면 우리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이제 핵 개발을 공식 선언을 하니까 그러면 너는 핵 개발한다고? 오케이, 알았어. 그럼 북한 공습해. 연변 핵시설 공습해 가지고 이 오시라스 오시라크 옵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오시라크 지역을 폭격을 해가지고 핵시설을 제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변을 폭격해서 연변 핵시설을 아예 물리적으로 제거하겠다라는 그 미국의 공습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한반도 1차 전쟁 위기예요. 이러면서 미국이 야 이거 이러면 전쟁 날 수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들 다 소개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미국으로 돌려보내. 라면서 그 작전이 막 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자칫하면 북한에서 이게 북한 폭격하고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폭격당했는데 그럼 북한이 남한을 향하고 있는 장사정포가 이때는 아직 핵이 없었지만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북한 불바다예요. 남한 서울 불바다 발언이에요. 그럼 장사정포가 수천 발의 폭탄이 서울로 날라와. 그러면 서울에 주유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유소를 되게 기름을 바로 묻어놨단 말이야. 주유소에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뻥 하고 불길이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주유소마다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불기둥이 서울에서 여기저기서 막 솟구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 지하에 뭐 전기망, 전산망 이런 거 외설되는 거, 그거 다 터져가지고 가스관 이런 거 터져서 불길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옛날에 실제로 아마 합정인가 어딘가에서 신촌인가에서 그 가스관 폭발해가지고 불길이 좀 몇십 미터가 그 치솟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사태가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방에 있는 군인은 거의 다 전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후방에서 예비군 동원되면 뭐 50만 명이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전쟁 시나리오를 이렇게 해보니까 미국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주한미군 싹 다 죽고 그다음에 전방에 있는 한국군 다 죽고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막 나오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던 차에 김대중이 미국에 가서 연설을 하죠. 연설을 하면서 이걸 일괄 타결해야 된다라면서 특사를 보내라. 미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고위급 정치인을 특사로 보내서 김일성과 일괄 타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니까 전 대통령에서 카터가 있지 않느냐. 카터를 보내라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클린턴 정부에서 카터가 특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서 김일성하고 무슨 배 위에서 회담을 하죠. 그래갖고 김일성을 설득해가지고 김일성도 솔직히 전쟁까지 벌이긴 부담스러웠던 거죠. 왜냐면 전쟁 벌이면 서울을 불바다 만들 수는 있지만 자기도 죽는 거거든. 그 다음에 폭격 들어와가지고 김일성 정권도 결국 끝장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래 이쯤에서 끝내자라고 타결을 해가지고 그러면 핵사찰 받겠다라고 하고 남한 정부한테는 이제 정상회담 하자. 그래서 김영삼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선물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1차 북핵위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김대중이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1차 정상회담은 김영삼하고 김일성이 할 뻔했어요. 근데 이 정상회담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김일성이 그거 준비하다가 이제 과로로 심장마비로 죽게 되면서 결국엔 정상회담은 불발로 이루어지지만 이때 만약에 정상회담이 일어났으면 어쩌면 노벨 평화상을 김영삼이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 와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명분을 쌓고 나서 김대중은 이제 슬슬 정계 복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95년에 아까 얘기한 그 지방자치 실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선거를 처음 하게 되잖아요. 이때 서울시장 후보로 조순 씨가 등장하면서 이제 돌풍을 일으키는데 그 조순을 추천한 사람이 김대중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처음으로 야당이 서울시장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이때 공천 과정에서 이기택은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밀려고 했는데 김대중은 아니 이 정도 밀어야 되니까 김대중이 민 후보를 이기택이 거절하면서 이기택과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 등권론을 내세우면서 각 지역에 나온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유세를 시작하게 되고 사실상 정계 복귀가 일어나고 이때 또 김영삼 입장에서 운이 나빴던 게 삼풍백화점 붕괴하고 서해 페리오 우리는 지금 다 기억 못하지만 세월호 정도의 사건이에요. 이 30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서해에서 페리오가 침몰하면서 300명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수장해가지고 익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뭐 이런 대형 참사가 진짜 곳곳에서 육해공에서 일어나면서 김영선 정권의 인기가 급전직하게 되고 김대중은 이제 아까 말한 이기택하고 갈등 때문에 이기택 대표 사퇴해라라고 주장했는데 이기택이 절대 사퇴 안 하죠. 이기택도 나름대로 4.19의 주역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은 이미 은퇴했지 않느냐 나한테 맡긴다 그래놓고 왜 돌아오느냐고 반발을 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야 그럼 국회의원들 다 나와. 이래갖고 이제 민주당을 붕괴시켜버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다 탈당시킨 다음에 자기 밑으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대선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잠깐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저도 이 새정치민주회 그 국민회의에서 하는 선거운동에 아까 말한 그 아태재단 그 대학생 그 아카데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해서 선거운동을 대학생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97년 대선을 앞둔 시점까지 딱 사건이 정리해 주는데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97년까지지만 주된 내용은 이제 파란만장이던 1980년대와 90년대까지 이른바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정권이 이제 민주화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김대중을 주인공으로 해서 서술한 게 바로 이 3, 4장의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 내용은 그 김대중과 전두환의 대결이에요. 김대중이 과연 전두환 세력과 노태우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맞서 싸워 나가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고 결국 민주주의자 김대중이 신군부라고 하는 괴물과의 싸움에서 어떤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전략적 선택을 해나가면서 마치 바둑을 두듯이 그러면서 이제 결국 민주화와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이 3, 4권의 내용이었다. 다만 이제 실제로 대선에서 이기고 대통령 김대중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다음 마지막 5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5권은 다음 달에 다뤄보도록 하시죠.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